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와 끓는 물 같은 열기가 동시에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역류하는 듯한 기이한 충격이 최환의 전신을 강타했다. 으아,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으나 그 소리는 동굴 밖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는 천둥 소리에 허무하게 묻혀버렸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고 귓가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질러대는 듯한 처절한 함성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굉음이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환은 본능적으로 손에 쥔 물건을 놓으려 발버둥쳤지만 기괴하게도 그 차가운 금속은 마치 살아있는 거머리처럼 손바닥에 쩍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너져 내린 폐광의 눅눅한 천장이 아니라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검은 연기가 자욱한 아비규환의 전장이었다. 잘려나간 팔다리가 흙바닥에 나뒹굴고 주인을 잃은 말들이 공포에 질려 날뛰는 지옥도가 그의 뇌리를 잠식했다. 이것은 환영인가 아니면 나의 기억인가? 환은 혼란 속에서 헐떡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푸르스름한 인광을 내뿜고 있는 낡은 검한 자루가 그의 소나귀에 들려 있었다. 공포에 질린 환은 젖먹던 힘을 다해 검을 바위벽에 내리쳤다. 캉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지만 소나귀의 압박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어깨를 타고 목덜미까지 기어 올라와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다. 젠장, 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 호기심이 기어 이 사단을 내고야 말았구나. 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 뒤에 축축한 흙벽에 몸을 기댔다. 빗물이 스며들어 질척해진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손에 쥐어진 검이 내뿜는 서늘한 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머릿속을 헤집던 전장의 환영이 서서히 잦아들자 그제야 현실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콧속을 찌르는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동굴 입구를 때리는 거센 빗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그는 떨리는 왼손으로 품속을 뒤져 부시도를 찾으려 했으나 이미 폭우에 흠뻑 젖은 도포 자락 안에서 마른 것을 찾기란 불가능했다. 오직 검신에서 흘러나오는 요사스러운 푸른 빛만이 이 좁고 깊은 무덤 같은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불과 2시즌 전만 해도 환은 강원도 산골마을의 주막에서 따뜻한 국밥 국물을 들이키고 있었다. 몰락한 남인 가문의 자제로서 벼슬길은 막혔으되 세상에 떠도는 기이한 이야기와 잊혀진 유물을 쫓는 것을 낙으로 삼아온 그였다. 마을 노인들이 입을 모아 말리던 도깨비 광산에 대한 소문은 오히려 그의 학자적 호기심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그 버려진 광산에서 귀신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푸른 불빛이 춤을 춘다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미신이 아니라 잊혀진 역사의 단편일 것이라 그는 확신했었다. 이복의 젊은이, 그곳은 산 사람이 발을 들일 곳이 못돼 10년 전에도 자네 같은 선비 하나가 들어갔다가 뼈도 못 추리고 사라졌어. 주막 주인의 만류를 뒤로하고 삿갓을 눌러쓴 채 산을 오를 때만 해도 환은 자신이 발견하게 될 것이 고작해야 녹슨 뼈이나 광부들이 남긴 잡동사니일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폭우를 피해 우연히 발견한 무너진 석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 제단 위에 꽂혀 있던 이 검을 보는 순간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뻗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검이 그를 이곳으로 부른 것 같다는 섬뜩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환은 검을 쥔 오른팔을 들어 올려 자세히 살펴보려 애썼다. 푸른 빛에 비친 검은 얼핏 보기에 녹이 슬고 이가 빠진 고철덩어리 같았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신 표면에 새겨진 물결 무늬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손잡이 부분은
사가버린 가죽끈 대신 검게 변색된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것으로 촘촘히 감겨 있었는데 쥐고 있는 감촉이 묘하게도 끈적하고 불쾌했다. 이것을 어찌 떼어낸단 말인가. 화는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고 억지로 손가락을 펴보려 했으나 손가락 마디마디가 마치 굳어버린 촛농처럼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감이 다시금 밀려왔다. 이대로 이 흉물스러운 쇠붙이와 한 몸이 되어 이 어두운 굴 속에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망상이 꼬리를 물었다. 그때였다.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동굴 입구 쪽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다. 입구 쪽을 바라보니 거센 비바람과 함께 흙탕물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간 생매장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본능을 깨웠다. 그는 검을 쥔 오른손을 부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질척거리는 진흙 바닥을 기어서 입구를 향해 나아갔다. 발이 미끄러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찢겨 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입구는 이미 반쯤 무너져 내려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만이 남아 있었다. 화는 숨을 헐떡이며 그 좁은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기이한 물건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그는 검을 쥔 손을 먼저 밖으로 뻗어 바위를 걸고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며 흙더미를 헤치고 밖으로 기어 나왔다. 바깥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번개가 칠 때마다 산의 능선이 괴물 같은 형상을 드러냈다. 화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갓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꼬리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오른손에 들린 검에 고정되어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그는 보았다. 검날을 타고 붉은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아니, 그것은 빗물이 아니었다. 검 자체가 뿜어내는 붉은 기운이 빗물과 섞여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화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귓가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맴돌고 있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 목소리는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 노인의 것인지 아이의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괴한 음색이었다. 화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밑이 보이지 않는 산길을 미친 사람처럼 내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찢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검을 쥔 오른손은 마치 남의 팔인 양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지만 달리는 내내 검끝이 제멋대로 흔들리며 주변의 풀과 나무를 베어 넘기는 것이 느껴졌다. 스치기만 해도 굵은 나뭇가지가 두부 잘리듯 툭툭 끊어지는 소름 끼치는 예리함이었다. 이 검은 보통 물건이 아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요물이 틀림없다. 환의 머릿속에는 오직 빨리 마을로 내려가 불을 피우고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그는 자신의 집이 있는 마을 어귀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불빛을 목격하고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집집마다 켜놓은 호롱불 빛이 아니었다.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환의 눈에는 기이한 광경이 보였다. 자신이 손에 든 검이 가까워질수록 마을 어귀의 장승들이 마치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을 감싸고 있던 평온한 공기 대신 검붉은 안개 같은 것이 바닥에 깔려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있었다. 화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이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이 검이 몰고 온 재앙의 전조인가? 그는 주저하며 발걸음을 떼었다. 억지로 손가락을 펴보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지만 손잡이는 여전히 손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바닥의 피부가 검의 가죽끈과 융합되어 가는 듯한 끔찍한 감각만이 느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는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며 터벅터벅 마을로 들어섰다. 그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풀들이 시들고 땅에 고인 빗물이 검게 변해가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늦은 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화는 경계심을 품고 창호지 문에 귀를 갖다 대었다. 나으리. 분명 이쪽으로 불빛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마을의 소장농인 김씨였다. 확실하냐? 그 몰락 양반놈이 산에서 무언가를 들고 내려왔다는 것이. 이어진 목소리는 거만하고 날카로운 관아의 이방 목소리였다. 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이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누군가 보았고 그것이 벌써 관아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검을 이불자락 밑으로 숨기려 했다. 하지만 검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듯 숨기려 할수록 더욱 강렬한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최생원, 안에 있는가? 관아에서 나왔네. 잠시 문 좀 열어보게. 이방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묻어 있었다. 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저주받은 검이 불러들인 첫 번째 시련일까?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임을 직감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것은 비바람에 젖은 밤 공기만이 아니었다. 이방 밖가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살까리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좁은 방 안을 훑어보았고 그 뒤로 험상미는 포졸 두 놈이 몽둥이를 쥔 채 그림자처럼 버티고 섰다. 화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이불자락 아래 숨긴 오른손에 힘을 주어 검을 바닥으로 짓눌렀다. 기이하게도 방금 전까지 손바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던 검자루가 이방의 탁한 기운을 감지한 탓인지 아니면 주인인 환의 위기감을 읽은 것인지 스르르 손에서 떨어져 나갔으나 그 차가운 감촉만은 여전히 피부의 문신처럼 남아있었다. 밤이 깊었네만 관아에 높으신 분들이 누추한 곳에는 무슨 일이시오? 환이 짐짓 태연한 척 목소리를 깔고 묻자 이방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섰다. 무슨 일이라니 최생원.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네. 자네가 그 귀신 들린 폐광에서 번쩍이는 물건을 들고 내려왔다는 것을 본 눈이 한둘이 아니란 말일세. 이방의 시선이 환희 어깨 너머 이불로 덮어놓은 뒷부분에 끈적하게 머물렀다. 빗물에 젖은 도포 자락에서 피어오르는 눅눅한 냄새와 이방의 입에서 풍기는 독한 술 냄새가 섞여 역겨운 악취를 만들어냈다. 환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방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만약 여기서 그들이 검을 발견한다면 단순히 물건을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 검은 평범한 유물이 아니다. 이것을 탐하는 자는 누구든 파멸할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헛것을 보았겠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는 밤에 산길을 내려오다 보면 나뭇가지 하나도 도깨비 방망이로 보이는 법 아니겠소. 내 가진 것이라고는 비에 젖은 몸뚱이와 이 낡은 책 몇 권뿐이외다. 환의 단호한 대답에도 이방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코를 킁킁거리며 방 안을 서성였다. 그때였다. 이불 밑에 숨겨진 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방 안의 호롱불이 기괴하게 일렁이며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이방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조화야. 공포가 서린 이방의 목소리에 화는 재빨리 호롱불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며 말했다. 기름이 다 되어 불꽃이 사그라드는 모양입니다. 나가주시지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찾아가 해명하리다. 이방은 찜찜한 표정으로 방 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으름장을 놓으며
돌아섰다. 내일 아침 일찍 조 대감마님 앞으로 대령하게 만약 허튼 수작을 부렸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게나. 그들이 떠나고 난 뒤 화는 전신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들추자 검은 아까보다 더욱 짙은 흑빛을 띠며 마치 숨을 쉬듯 검은 연기를 피어 올리고 있었다. 화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검을 응시했다. 밤새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 검을 지키던 화는 새벽 닭이 울 때쯤 잠시 깜빡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당의 우물가로 향했다. 두레박을 던져 물을 길어 올린 화는 그만 비명을 지르며 두레박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찰랑거리는 것은 맑은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끈적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선명한 핏빛 액체였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깊은 수면 아래서 붉은 기운이 용솟음치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우물 밑바닥에서 피를 토해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것은 경고다. 이 검을 섣불리 세상에 내놓지 말라는 혹은 이미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끔찍한 징조였다. 그 시각 고을의 현감인 조 대감의 사랑방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조 대감은 비단요 위에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물고 있었고 그 앞에는 어젯밤 환의 집을 다녀온 이방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래, 그 몰락한 양반놈이 가져온 것이 확실히 보물이더냐. 조 대감의 물음에 이방은 눈을 굴리며 과장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확실합니다요. 나으리. 비록 놈이 감추려 했으나 그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필시 금으로 만든 불상이거나 옛 왕실의 보검이 틀림없습니다. 보검이라는 말에 조대감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평소 골동품 수집에 광적인 집착을 보였으며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중앙정계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쳐 출세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내 그 물건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야겠다. 조대감의 호통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나갔고 마을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다. 환히 핏빛으로 변한 우물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환의 팔을 꺾고 결박하려 들었다. 놓거라, 내 발로 갈 것이다. 환이 거칠게 저항했지만 포졸들은 그를 짐승 다루듯 거칠게 끌고 갔다. 환은 집을 나서기 전 검을 무명천으로 겹겹이 싸서 낡은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다. 그러나 괴짝 뚜껑을 닫는 순간에도 검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치 주인을 따라가겠다는 듯 요동쳤었다. 관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환은 흙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들어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조대감을 노려보았다. 조대감은 거만한 표정으로 부채를 흔들며 환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감히 나라의 물건을 도굴하여 사사로이 취하려 했다지?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내 놈의 주리를 틀어놓겠다. 조 대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으리, 그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어젯밤 제 집 우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짐승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 물건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환은 절박하게 외쳤다. 자신의 안위보다 이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자가 검을 손에 넣었을 때 벌어질 참극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대감은 코웃음을 쳤다. 저주? 하타하. 내 놈이 보물을 독차지하려고 별 해괴한 소리를 다 지어내는구나. 핏빛 우물이라니 내 놈이 몰래 붉은 염료라도 탄 게지. 조 대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묶어라.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불 때까지 쳐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환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환은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아냈다. 10여 대의 곤장이 이어지자 환의 등은 피범벅이 되었고 의식이 흐릿해져 갔다. 그러나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그는 보았다. 잠깐 조대감이 손을 들어 매질을 멈췄다. 그는 기절하기 직전인 환의 얼굴 앞에 다가와 나직하고 끔찍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인심 써서 하루의 시간을 주마.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물건을 내 눈앞에 가져오지 않으면 내 놈뿐만 아니라 내 가문의 묘를 파헤쳐 부관 참시를 할 것이다. 알겠느냐?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권력을 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통보였다. 환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풀려난 환은 엉금엉금 기어서 관할을 빠져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그를 부축하지 못했다. 환은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처참한 몰골로 집에 도착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괴짝으로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무명천에 쌓여있던 검은 놀랍게도 그새 스스로 천을 태워버린 듯 검게 그을린 자국을 남기고 알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환은 욱신거리는 몸을 벽에 기대고 검을 응시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검의 푸른 인광은 더욱 선명해졌다. 대체 너는 무엇이냐? 왜 나에게 와서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이냐? 환이 탄식하듯 묻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검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허공에 기이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글자였다. 아주 오래전 잊혀진 왕조의 문자가 허공에 흩어지듯 나타났다 사라졌다. 환은 고문서 연구가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 아픈 몸을 일으켜 그 형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간절하고도 처절한 기록이었다. 환은 붓을 들어 그 형상들을 종이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억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조대감의 위협과 검이 보여주는 기이한 현상 사이에서 환은 선택해야 했다. 검을 넘겨주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검에 얽힌 진실을 파헤쳐 비극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밤이 깊어질수록 검에서 흘러나오는 한기는 방안을 냉동고처럼 만들었다. 환이 베껴 적은 글귀들은 하나같이 배신, 피, 복수라는 단어들로 귀결되었다. 그는 문득 검의 손잡이 끝에 달려있는 고통의 일그러진 얼굴 장식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강렬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환 자신의 기억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칼에 찔려 쓰러지며 바라보았던 마지막 풍경, 불타는 궁궐과 비열하게 웃고 있는 한 사내의 얼굴이었다. 환은 숨을 헐떡이며 붓을 떨어뜨렸다. 그 비열한 웃음을 짓던 사내의 얼굴은 놀랍게도 오늘 낮 관아에서 보았던 조대감의 얼굴과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원수와 복수자를 다시 만나게 한 것이다. 환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결의가 들어찼다. 이 검은 조 대감에게 넘겨줄 보물이 아니라 그를 심판할 단두대였다.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온 서늘한 달빛이 방 안을 가로질러 낡은 괴짝 위에 놓인 검신 위로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밤벌레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막이 흘렀고 오로지 최환의 거친 숨소리와 검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곤장에 맞아 피범벅이 된 등과 엉덩이에 살점이 타는 듯한 고통을 질러댔지만 환은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으며 검을 향해 다가앉았다. 낮에 보았던 그 환영, 조 대감의 얼굴과 겹쳐 보이던 배신자의 비열한 웃음이 뇌리에 인두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은 떨리는 손을 뻗어 검의 표면에 말라붙은 진흙과 녹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다. 달빛이 검날의 굴곡을 따라 흐르자 낮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음각들이 비로소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게, 그러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담아 꾹꾹 눌러 새긴 글자들이었다. 충좀은 피로 씻기고 의인은 탐욕에 먹혔구나. 내 혼이 검이 되어 천년을 기다리니 배신자의 핏줄이 끊어지는 날 비로소 눈을 감으리라 하는 숨을 멈추고 글귀를 읽어 내려갔다. 글자 하나하나가 붉은 피를 머금은 듯 달빛 아래서 섬뜩하게 번뜩였다. 그리고 검의 자루 끝, 손잡이와 검신이 만나는 코등이 부분에 새겨진 작은 문장을 발견했을 때 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고려 대장군 강민장, 역적 조원탁, 저왼조의 칼에 쓰러지다. 조원탁.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환은 고문서 연구가로서 수많은 족보와 사료를 뒤적여 왔기에 이 고을을 장악하고 있는 조대감 가문의 시조가 바로 고려 말 새 왕조의 빌부터 개국공신이 된 조원탁임을 단번에 기억해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 했던가. 세상에 알려진 조원탁은 난세의 영웅이었으나 이 검에 새겨진 진실은 그가 친구이자 동료였던 강민 장군을 배신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은 비열한 배신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것이었구나. 네가 그토록 울부짖던 이유가. 환의 입에서 탄식 같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검이 자신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몰락하여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자신, 억울함을 알면서도 힘이 없어 침묵해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수백 년 전 억울하게 죽임당한 장군의 원한과 공명했던 것이다. 순간 방 안의 촛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그러나 환은 당황하지 않았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인광이 방 안을 물속처럼 일렁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푸른 빛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피어올랐다. 갑옷은 찢겨져 피로 물들었고 목에는 굵은 화살이 박혀있는 거구의 장수.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형형하게 빛나며 환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민 장군의 홀령이었다. 그대, 나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고막을 통하지 않고 뇌로 직접 울리는 듯한 묵직한 목소리였다. 환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공포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슬픔과 연민이 앞섰다. 들립니다. 장군, 억겁의 시간 동안 홀로 그 차가운 동굴 속에 갇혀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환의 대답에 장군의 홀령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 원한이 너무 깊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쇠붙이에 갇혀 있었다. 나의 피를 마신 저 간악한 조원탁의 후손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꼴을 보며 나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대의 손을 빌려 끊어지지 않은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고자 한다. 장군의 형상은 환의 오른팔을 감싸 쥐었다. 차가움 대신 뜨거운 열기가 환의 팔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장군의 힘이자 복수를 향한 맹세였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그 말을 끝으로 홀령은 연기처럼 흩어져 검 속으로 다시 스며들었다. 다시 날이 밝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약속한 일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환은 서둘러 채비를 마쳤다. 어젯밤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안에는 바위 같은 단단한 결의가 들어차 있었다. 그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비록 낡고 색이 바랬지만 정갈한 옥색 도포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검을 다시 하얀 무명천으로 감쌌다. 이번에는 검도 저항하지 않고 얌전하게 천 안으로 몸을 숨겼다. 마치 사냥감을 앞둔 맹수가 숨을 고르듯이 환은 붓을 들어 품속에 간직할 유서가 아닌 조 대감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경문을 작성했다. 비록 이 경문이 조정에 닿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밤 그 자리에서 낭독되어 하늘과 땅이 알게 할 작정이었다. 관하로 향하는 길, 마을 사람들은 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거 봐, 최생원이야. 결국 조대감한테 그 물건을 바치러 가는 모양이네. 추추, 불쌍한 양반. 어제 그렇게 매를 맞더니 정신이 나간 건 아니겠지. 사람들의 눈에는 환이 권력에 굴복한 패배자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환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든 자세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마다 검에서 흘러나온 눈에 보이지 않는 서늘한 기운이 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길가의 잡초들이 파르르 떨고 지저대던 동네 개들이 꼬리를 말고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조대감의 저택이 있는 언덕길로 접어들자 저택 쪽에서 요란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다. 조대감은 오늘 밤 전설의 보물을 손에 넣게 될 것을 자축하기 위해 미리 연회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다. 탐욕에 찌든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간드러진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와 환히 귀를 어지럽혔다. 어리석은 자들, 죽음이 문 앞에 당도한 줄도 모르고 저택의 소슬대문 앞에는 덩치 큰 사병들이 창을 꼬나 쥐고 서 있었다. 그들은 환을 보자마자 낄낄거리며 길을 막아섰다. 어이, 빈털터리 양반, 약속 시간보다 좀 이른데 대감마님께 드릴 뇌물은 잘 챙겨왔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환희 어깨를 툭 밀치며 조롱했다. 환은 흔들림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길을 비켜라. 대감께서 기다리시는 물건을 가져왔다. 환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내는 순간 움찔했으나 곧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듯 험상류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뻗어 환이 든 검을 낚아채려 했다. 어디 보자. 그 대단한 보물이라는 게. 사내의 손이 무명천에 닿는 순간이었다. 찌릿. 파란 불꽃이 튀며 사내가 비명을 지르고 뒤로 나자빠졌다. 으악, 뜨거워. 이거 뭐야. 사내의 손바닥은 불에 댄 듯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주변의 사병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환은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주인이 아닌 자가 만지면 화를 입는 법, 내 경고하지 않았느냐. 소란을 듣고 안에서 이방 박가가 뛰쳐나왔다. 그는 바닥에 구르는 사병과 환의 손에 들린 검을 번갈아 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지면서도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무슨 소란이냐. 최생원, 어서 안으로 들게. 대감마님께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신다. 이방의 안내를 받아들어선 앞마당은 호사스러운 연회장이 되어 있었다. 마당 가득 차려진 술상과 기름진 안주, 화려한 옷을 입은 고을의 유지들이 조대감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다. 정작 조대감은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환이 마당 한가운데 들어서자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좌중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흑투성이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행색의 환과 그가 들고 있는 기다란 물건은 화려한 연회장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오, 최생원. 제 시간에 맞춰왔구려. 내 자네의 충심을 의심치 않았네. 조대감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오직 환의 손에 들린 검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서 이리 가져오게. 내 그 전설의 보물을 직접 확인해야겠네. 환은 천천히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가 다가갈수록 연회장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리고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렸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옷깃을 여미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환은 조대감의 코앞 5 발자국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을 감싼 무명천을 풀기 시작했다. 스르륵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시퍼런 서슬의 검신이 드러났다. 검은 빛을 흡수하는 듯 짙은 흑색을 띠고 있었으나 그 주변으로 아지랑이 같은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름다우면서도 불길한 기묘한 검의 자태에 모두가 압도된 것이다.
조대감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내려왔다. 이것이 왕조의 보검이란 말인가? 그의 손이 탐욕스럽게 검을 향해 뻗어왔다. 환은 검을 내어주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대감, 이 검을 쥐기 전에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 대감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멈칫했다. 무엇이냐? 잔말 말고 어서 이리 내놓지 못할까? 환은 검을 들어 올려 검신에 새겨진 글귀가 조 대감의 눈에 보이도록 했다. 이 검에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수백 년 동안 당신의 가문을 기다려왔습니다. 환의 말이 끝나자마자 검이 웅하고 울부짖었다. 그것은 쇠붙이의 공명이 아니라 억눌려왔던 분노의 포효였다. 조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역시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다. 눈앞의 물건이 자신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노리는 사신스라는 것을.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여봐라, 당장 저놈을 치고 검을 뺏어라. 조 대감이 뒷걸음질 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환은 검자루를 꽉 쥐었다. 그 순간 검은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힘으로 환의 팔을 끌어당겼다. 환의 의지가 아니었다. 검 안에 깃든 강민 장군의 혼이 조대감을 향해 돌진한 것이다. 피의 빚을 갚을 시간이다. 조원탁의 후손이여. 환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그의 것이 아닌 천둥처럼 우렁찬 장군의 호령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조대감의 호령에 따라 사병들이 창을 꼬나 쥐고 달려들었지만 환의 몸은 이미 인간의 물리 법칙을 벗어난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환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의 팔을 휘감은 검은 연기가 근육 하나하나를 제어하고 뼈마디를 조종하고 있었다. 챙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가장 먼저 달려든 사병의 창대가 두부 모나듯 썩둑 잘려나갔다. 허공을 가르는 검의 궤적을 따라 검붉은 잔상이 길게 남았고 그 잔상 속에서 귀곡성 같은 바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으아악, 내 팔이 잘린 창대를 쥐고 있던 사병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검날은 그의 살을 베지 않았으나 검에서 뿜어져 나온 서늘한 검기가 그의 팔을 강타하여 뼈를 으스러뜨린 것이다. 공포에 질린 다른 사병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환은 아니 강민 장군의 혼이 깃든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게 몸을 회전하며 포위망을 뚫고 조대감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눈동자는 흰 자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서늘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막아라. 저 미친놈을 당장 쳐 죽여라. 조 대감은 뒤로 낮아빠지며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다. 연회에 참석했던 고을의 유지들과 기생들은 혼비백산하여 담장을 넘거나 상 밑으로 기어들어 가느라 정신이 없었. 술상이 엎어지고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사병들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 환을 향해 검을 휘둘렀으나 환이 쥔 검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들의 공격을 교묘하게 비껴내고 역으로 그들의 무기를 쳐냈다. 캉, 캉, 캉. 쇠붙이가 부딪힐 때마다 시퍼런 불꽃이 튀며 밤하늘을 수놓았다. 환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 있음을 느꼈다. 몸은 장군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앞의 광경은 마치 제3자가 되어 관망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느꼈다. 검이 단순히 사륙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검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수백 년간 어둠 속에 갇혀 삭혀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배신자의 후손이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는 꼴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조대감은 엉금엉금 기어서 대청마루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화려한 비단옷은 엎어진 술과 음식물로 더럽혀져 추한 몰골이 되었다. 이방, 박가야, 어디 있느냐? 화를 쏘아라. 저놈에게 화를 쏘란 말이다. 조대감이 악을 쓰며 불렀지만 이방 박가는
이미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친 뒤였다. 마당에는 오직 환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몇몇 사병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훔쳐보는 마을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던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화광,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자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아지랑이가 폭발하듯 팽창하여 연회장 전체를 돔처럼 감싸 안았다. 그것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결계였다. 빗물은 붉은 피로 변해 내리기 시작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그들의 눈앞에 수백 년 전의 전장이 환영처럼 펼쳐졌기 때문이다. 보아라, 조원탁의 피를 이은 자여. 내 조상이 나의 등 뒤에 칼을 꽂던 그날의 풍경이다. 환의 입에서 우레소리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선 환의 뒤로 수천 명의 죽은 병사들의 환영이 일렁이며 나타났다. 그들은 목이 잘리거나 창자가 쏟아져 나온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조대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조대감은 헛구역질을 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환각이야. 요사스러운 술법이다. 그가 부정하려 애쓸수록 환영은 더욱 선명해졌다. 환영 속에서 한 장수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 뒤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칼을 닦는 사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사내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조 대감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이자 씻을 수 없는 원죄의 낙인이었다. 조 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오줌을 지린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환은 천천히 마치 저승사자가 영혼을 수거하러 오듯 조 대감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빗물이 증발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병들은 더 이상 덤벼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무기를 버린 채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다. 환이 조대감의 코앞에 당도했을 때 검은 웅웅거리는 진동을 멈추고 기이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보다 더 무겁고 압도적이었다. 내 놈의 조상은 부귀 영화를 위해 동료를 팔고 나라를 팔았다. 그리고 너는 그 더러운 피를 이어받아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네 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스며들었으니 이제 그 값을 치를 때다. 장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만물을 얼어붙게 할 살기가 서려 있었다. 조대감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살려주게.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 재산을 주겠네. 자네가 원하는 벼슬자리도 마련해 줄 수 있어. 제발 이 칼만 치워주게. 비굴한 목소리로 목숨을 구걸하는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환은 그리고 강민 장군은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재물, 벼슬, 아직도 그따위 것들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느냐. 탐욕에 눈이 멀어 영혼까지 팔아먹은 놈. 환이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러자 검은 기운이 조대감의 몸을 휘감았다. 으악, 이게 뭐야. 내 몸이. 조대감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팔다리가 제멋대로 비틀리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의 관절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허공으로 들려 올려졌다. 춤을 춰라. 네 조상이 나의 죽음 위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추었던 그 춤을 너는 너의 파멸 위에서 추게 될 것이다. 장군의 저주가 떨어지자 조대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덩실덩실 팔을 흔들고 다리를 뻗었으나 그의 얼굴은 고통과 공포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우두둑 뚝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조대감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다. 검에서 흘러나온 원혼들이 그의 팔다리를 붙잡고 강제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살려줘. 제발 멈춰줘. 팔이 부러질 것 같아. 그의 절규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 숨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에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동안 조 대감에게 핍박받아왔던 그들의 원한이 검에 저주와 공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는 검끝을 조 대감의 심장을 향해 겨누었다. 내 입으로 고해라. 내 조상의 죄와 네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토해내라. 그래야 내 더러운 영혼이 남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것이다. 검끝에서 붉은 번개가 튀며 조대감의 가슴을 때렸다. 끄악, 말하겠다. 다 말하겠다. 조 대감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치 방언이 터지듯 소리쳤다. 우리 할아버지는 강민 장군을 독살하고 목을 베어 적장에게 바쳤다. 그리고 나는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노비로 팔아넘겼다. 저 김씨의 눈도 내가 문서를 위조해 빼앗은 것이다. 최생원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벼슬길을 막은 것도 우리 가문이 한 짓이다.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그의 입에서는 그동안 감추어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역사의 진실이 그리고 현재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늘에서 쾅하는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며 그의 자백을 확인 도장 찍듯 내리쳤다. 모든 자백이 끝나자 화는 검을 천천히 내렸다. 그러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내 죄는 내 입으로 증명되었고 하늘이 들었다. 이제 편히 가지 못할 것이다. 환이 검을 바닥에 꽂자 검은 연기가 조대감의 입과 코, 귀로 맹렬하게 빨려 들어갔다. 조대감은 숨이 막히는 듯 컥컥거리며 목을 부여잡았다. 그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피부가 급속도로 검게 변해갔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단숨에 맞은 것처럼 그의 육체는 쭈글쭈글해지고 생기를 잃어갔다. 단말마의 신음조차 내뱉지 못한 채 조대감은 마침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바짝 마른 장작 개비처럼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포가 박제되어 있었다. 허공에서 춤추던 붉은 아지랑이가 그의 시체 위로 쏟아져 내리더니 순식간에 그의 몸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 검이 집어삼킨 것이다. 순간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회장을 감싸고 있던 기괴한 결계도 눈 녹듯 사라졌다. 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비틀거렸다. 전신을 지배하던 강대한 힘이 빠져나가자 극심한 탄력감이 몰려왔다. 그는 검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검은 더 이상 푸른 빛을 내뿜지도 검은 연기를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낡고 오래된 그러나 한없이 무거운 쇠붙이로 돌아와 있었다. 주인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사병들도 마을 사람들도 숨어있던 관리들도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초자연적인 심판을 목격하고 압도당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자 잊혀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화는 땀과 빗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달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장군. 그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마당 한구석에 잿더미로 변한 조 대감의 흔적만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탐욕의 끝은 한 줌의 재였고 권력의 허망함은 밤이슬처럼 덧없었다. 화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다시 무명천으로 감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비극을 마무리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뿐이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환의 눈은 아직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복수는 끝났으나 그 과정에서 목격한 인간의 추악함과 역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조대감의 저택마당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밤새도록 몰아치던 비바람과 천둥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해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밤의 참극이 휩쓸고 간 자리를 비추기 시작했다. 마당 한가운데 수북이 쌓여 있던 잿더미 한때는 이 고을을 호령하던 조대감이었던 것은 아침 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화는 탈진한 몸을 지팡이처럼 짚고 있던 검의 의지에 겨우 서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엎드려 있던 사병들과 이방박가, 그리고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것은 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진 인과응보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다. 환의 손에 들린 검은 이제 더 이상 푸른 인광을 내뿜지도 검은 연기를 피우지도 않았다. 밤새 그토록 맹렬하게 포효하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낡고 녹슨 쇠붙이만이 묵직하게 그의 손을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일어나시오. 모든 것은 끝났소. 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울림은 아침 종소리처럼 맑고 깊었다. 엎드려 떨고 있던 이방박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으리, 저희는 어찌하면 됩니까? 관하는. 대감마님은 이방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환은 그를 차갑게 그러나 연민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죄는 죄를 지은 자와 함께 사라졌네. 자네들이 그동안 저지른 부정을 씻을 길은 이제부터라도 백성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는 것뿐일세. 관아의 곡식 창고를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고 억울하게 빼앗은 논밭은 주인에게 돌려주게. 그것이 자네들이 살 길이야. 환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타이름에 가까웠으나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거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방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요. 나으리. 환은 멍한 정신을 수습하며 저택을 빠져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뒤를 터주며 그에게 깊은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최생원님 만세, 우리를 살리셨어. 누군가 외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환은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영웅이 되고자 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뒤틀린 역사의 매듭을 풀고 싶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검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마치 그 안에 깃들어 있던 강민 장군의 혼이 이제야 긴장을 풀고 온몸의 무게를 환에게 맡기는 것만 같았다. 초가집에 도착한 환은 검을 방 한가운데 정중히 모셔두고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다. 긴장이 풀리자 며칠간 쌓였던 피로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는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환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사흘이 지난 뒤였다. 방 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고 밖에서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몸은 한결 가벼웠으나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허전했다. 그는 일어나 앉아 방 한가운데 놓인 검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검은 그 며칠 사이에 급격히 변해 있었다. 시퍼런 날을 세우고 있던 검신은 온통 붉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가죽끈 대신 감겨있던 머리카락 뭉치 같은 손잡이는 바스라져 흙처럼 변해 있었다.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단 며칠 만에 정통으로 맞은 듯한 모습이었다. 환은 직감했다. 장군의 원한이 풀렸고 이제 이 검의 수명도 다했다는 것을. 이제 가실 때가 되셨군요. 환은 검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검은 대답 대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에 미세한 쇳가루를 날려보냈다. 환은 몸을 정갈이 씻고 새하얀 도포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벼루에 먹을 갈아 붓을 들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글을 썼다. 그것은 조정에 올리는 상소문이 아니었다. 후대에 남길 강민 장군 실기 십기였다. 고려말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으나 친구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장군의 생애와 그 원한이 검에 깃들어 수백 년을 떠돌다 마침내 정의를 실현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환의 눈앞에는 장군의 호탕했던 웃음과 처절했던 마지막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믿음 하나로 환은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다음 장을 넘겼다. 마지막 문장을 찍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환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깃들었다. 이제 장군의 명예는 이 책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책을 갈무리한 환은 낡은 괴짝에서 가장 고운 비단을 꺼내 녹슨 검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검은 이제 손을 대기만 해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검을 품에 안고 뒷산으로 향했다. 그가 향한 곳은 음습한 폐광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하루 종일 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언덕이었다. 늦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언덕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환은 준비해 온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깊이 파내려 간 구덩이 바닥에 고운 흙을 깔고 비단에 쌓인 검을 아이를 눕히듯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장군, 이곳은 춥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부디 편히 잠드소서. 환은 가져온 술병을 열어 구덩이 주변에 뿌렸다. 향긋한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흙을 덮으려는 찰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비단 틈으로 보이던 검의 형체가 마치 모래성처럼 스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쇠붙이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다. 붉은 녹은 붉은 흙이 되고 검은 쇠는 검은 흙이 되어 자연과 하나로 섞여 들어갔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완벽한 귀환이었다. 잠시 후 구덩이 속에는 검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줌의 흙만이 남아 있었다. 환은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정으로 가셨군요. 그는 정성스럽게 흙을 덮고 작은 봉분을 만들었다. 비석은 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작은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세월이 흐르면 이 소나무가 자라 장군의 넋을 위로하고 이 땅을 지켜보는 파수꾼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